제58화 앨리스가 풀려났어요. 마리에타가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앨리스를 4년이나 보지 못한 사비나는 그 좋은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사비나는 급히 외투를 집어들고 미하이와 마리에타와 함께 정거장으로 나갔다. 앨리스는 폭삭 늙어 있었다. 천조각을 기운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끔찍한 고문으로 깊게 파인 주름 위에 드문드문 머리카락이 덮여 있었다. 그래도 앨리스는 언제나 그랬듯이 미소 짓고 있었다. 내일 뭐 좀 가져다 줄게요. 사비나가 약속했다. 아유, 사모님 살림도 빠듯한데요 뭐.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래도 우린 편하고 사치스럽게 살아요. 미아이가 빙긋이 웃었다. 우리가 사는 고급 주택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벽에는 곰팡이가 양탄자처럼 덮여 있고 창문에도 깔려 있죠. 마리에타가 맞장구를 쳤다. 수돗물도 천정에서 바로바로 떨어져요. 그들은 사비나의 사촌 아파트에 앨리스를 내려준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사비나는 잠을 이루려고 애썼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리처드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떠올랐다. 부크레슈티에서 공산주의 행사가 열릴 때마다 경찰은 곧 풀려날 정치범 죄수의 이름을 발표했다. 사비나는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혹시 리처드의 이름을 부르는지 귀를 기울였다. 1964년 여름 어느 더운 날, 집에 돌아온 사비나는 일간신문 한 장을 발견했다. 사비나 가족의 친구 한 사람이 출근길에 갖다 놓은 신문이었다. 제1면에 실린 굵은 글자를 읽는 순간 사비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바로 사면이라는 단어였다. 사비나는 누가 사면받을지 몰랐지만 리처드 같은 정치범 죄수가 받기만을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사비나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기사를 읽은 뒤에 한 친구의 방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여자들 몇 명이 벌써 모여 그 기사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에이, 작년하고 똑같을 거예요. 란다워 양이 아쉬워했다. 일반 범죄자들만 풀려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사비나가 말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결과를 볼 거예요. 사비나가 집에 돌아오고 불과 5분 만에 이웃 한 사람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소식을 전했다. 게릴라 교도소에 갇혔던 자기 친구가 풀려났다는 소식이었다. 게릴라 교도소? 그 말을 듣고 사비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멈브란트 목사님이 오늘 석방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었다고 내 친구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교도소 마당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내 친구가 직접 봤대요. 목사님이 풀려날 거예요. 그날 저녁 사비나는 토마토 껍질을 벗기려고 애썼지만 주체할 수 없는 설렘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아래층에 사는 이오네스쿠 씨였다. 이오네스쿠는 사비나의 손을 와락 움켜잡더니 말했다. 당신한테 시외 전화가 왔어요. 이오네스쿠를 따라 아래층으로 급히 내려간 사비나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리처드의 목소리였다. 현기증을 느낀 사비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온 사비나는 근심스러운 얼굴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모님은 괜찮아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조금 아까 기절하셨었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사비나에게 말했다. 미아이는 웃고 떠들며 통화하는 중이었다. 미아이는 엄마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클루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는 자신이 건강하고 자유로우며 되도록 빨리 집에 가겠다고 식구들을 안심시켰다. 집으로 오는 교통편은 기차밖에 없는데 기차를 타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리처드는 전했다. 그날 밤늦게 친구 12명을 방문한 뒤에 사비나는 전보를 받았다. 사비나는 봉투를 뜯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리처드가 밤차로 온대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한대요. 그날 밤 사비나는 잠자리에 누울 수도 없었다. 다른 부인들도 자신들의 남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축하했고
사비나는 그런 부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런 부인 가운데는 15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오는 것 같았다. 사비나의 다락방으로 찾아와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꽃을 보내주었다. 사비나의 좁은 다락방은 리처드의 석방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미 발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더디게 밝았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느릿느릿 솟아 좋은 날에 빛을 밝혀주었다. 기차가 소음을 내며 다가오자 애타게 기다리던 죄수 가족들은 죄수들을 가득 태운 객차를 끌고 미끄러지듯 정차하는 기차를 지켜보았다. 아버지, 남편, 형제, 아들을 위한 기도가 승강장을 가득 채웠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았다. 기차가 서서히 지나갈 때 창문을 살펴보던 사비나는 친숙한 얼굴에 눈길이 멈추었다. 리처드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나 있었고 여윈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하나님이 남편을 다시 주신 거야. 사비나는 남편을 포옹하러 달려가면서 생각했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끈도 없는 헐렁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보조를 맞추었다. 마침내 리처드가 연약해진 팔로 사비나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다. 미하이도 엄마와 아빠를 껴안았다. 모처럼 재회한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안부를 묻기 시작하자 기차역 전체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다. 모두가 리처드를 축하해 주었지만 다른 죄수들 소식도 알고 싶어 했다. 사진사 한 사람이 리처드와 식구들을 옆으로 불러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리처드가 식구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당신하고 미아의 얼굴만 보고 싶어요. 만약에 며칠 전에 알렉산드레스코 소장이 게릴라 교도소 죄수 전원에게 너희는 내일 총살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교도소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마침내 자유를 얻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 대신 소장은 정부에서 정치범 죄수들에게 사면 혜택을 베풀었다고 선언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을 풀어주겠다는 말이었다. 죄수들은 모두 멍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또 다른 속임수인가?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석방될 죄수 무리에 속해 있었다. 한때 리처드에게 잔인함을 보여주었던 교도관들이 이제는 깨끗한 옷을 주었고 리처드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옷을 받아 입었다. 몬브란트 형제님, 리처드가 석방되기 전에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기가 12후에 산다고 말했다. 아드님한테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드님이랑 같은 감방에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리처드가 물었다. 네? 내 아들이 감옥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됐다는 듯이 손짓하며 말했다. 저런, 모르셨나 보네요. 아드님 벌써 6년째 감옥에 갇혀 있어요. 리처드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끝내고 등을 돌렸다. 채찍 25대를 맞은 뒤에 수도 없이 등을 돌려보았지만 그 소식을 듣자 채찍에 맞은 것보다 더 화끈거렸다. 미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고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지내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그 사람은 말했다. 리처드가 여전히 충격에 휩싸였을 때 알렉산드레스쿠 소장이 다가왔다. 자, 원브란트,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어디로 갈 작정인가? 리처드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이젠 아들까지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까지 감옥에 갇혔단 말이지? 소장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그래, 죄수 아들을 둔 소감이 어떠신가? 내 아들이 절도나 다른 죄로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그 애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뭐야? 알렉산드레스쿠가 소리쳤다. 우리는 너희 죄수놈들을 몇 년씩 먹여 살리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 그런데 자식놈이 감옥에 갇힌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야? 리처드는 다른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나왔다. 리처드는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전에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아내와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다리가 땅에 딱 달라붙은 듯이 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신세가 쓸쓸하고 처량했다. 그러나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어떤 여자가 입은 화려한 외투, 어느 집 창문에 놓인 꽃들,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가 리처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리처드의 폐에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전해주었다. 리처드는 버스를 타고 근처의 클루지시로 갔다. 리처드의 친구들이 살던 도시였다. 그 친구들이 몇 차례 이사했기 때문에 리처드는 집집마다 다니며 수소문해야 할 형편이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 때 리처드는 첫 번째 석방되었을 당시에 자기에게 딸기를 주었던 부인이 생각났다.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와 싸울 수 있게 누가 딸기라도 조금 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리처드는 혼자 생각했다. 친구들을 만나자 그들은 과일과 케이크를 내놓았다. 그러나 리처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아름다운 갈색 양파였다. 밋밋한 감옥 음식만 먹다 보니 강렬한 풍미를 원하게 된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뒤에 리처드는 전화기를 들고 부크레슈트에 있는 이웃집에 전화했다. 잠시 후에 수화기 너머로 사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리처드가 기쁘게 소리쳤다. 당신이 감옥에 갇힌 줄 알았어! 이어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소리와 불협화음 같은 목소리들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때 리처드는 미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기절했어요. 잠시만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니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괜찮아요. 우리는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미아이는 감옥에 간 적이 없었다. 리처드가 세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소장의 가짜 뉴스를 날조한 것이었다. 리처드는 부크레슈트행 기차에 올랐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손에 꽃을 쥐고 북적거리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꽃을 받을 행운의 사내는 누굴까?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군중을 살펴보던 리처드의 시선이 마침내 사비나에게 고정되었다. 기차에서 내릴 때 리처드는 전에 섬기던 교회 신자들 모두가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정거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리처드는 사람들을 헤치고 지나가 사비나와 미아이를 포옹했다. 그때부터 며칠 동안 리처드는 감옥에서 보낸 세월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모두 14년이었다. 그동안 리처드는 글 쓰는 법을 잊었고 암송하고 있던 성경구절 상당 부분도 굶주림과 약물 주입 때문에 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리처드는 달콤한 위안을 주는 말씀 한 구절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이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가난한 생활이 리처드와 사비나를 새롭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 가난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렇게 둘이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